그런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할 리가 없지만은 계속 압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정권을 바꿔가지고 북한 해방을 위한 소위 자유와 진실의 파도가 넘어가고 그 투사 작전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자유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유와 진실의 파도가 북한으로 넘어가면은 북한 체제에 붕괴됩니다. 반드시 붕괴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요 두 가지밖에 길이 없어요.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김정은이가 얼마나 안틀리는가를 다 각성하는 순간에 김정은이가 할 수가 없어요. 망명하든지 한국한테 붕괴해요. 망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핵 미사일 다 포기하고 미국 집에 가든 뭐 하든 손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라크 전 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라크 전 개전 전에 미군은요 이라크 군 장군들한테 메시지 다 보냈어요. 야, 너 빨리 좋은 말 한국 해라. 곧 너 망한다. 계속 얘네가 선으로 일하다가 계속 오니까 이게 신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군이 저항을 제어하려고는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항 의지를 개전 전에 이미 다 말살시키라고 들어간 제가 그때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이 후세인 우리들이십니다. 오로지 후세인 거기만 공략해서 거의 피해를 많이 흘리지 않고 이라크 순식간에 이라크 전쟁이 끝난 겁니다. 이라크 자유작전.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걸 노력을 안 하느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북한 핵 위기가 생긴 지가 26년이 지났습니다. 전혀 해결 기미가 없습니다. 더 악화됐습니다. 미국은 1962년 쿠바 미사일 겪었습니다. 근데 미사일 부는 핵실험한 것도 아니고 소련에서 그 중거리 미사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 기지 건설하고 있는 것을 유튜브 정찰기가 공공에서 지금까지 처음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후부터 바로 케네디 대통령이 전쟁을 불사했습니다. 개인적인 각오로 국민들을 다 무장시키고 일체 국민들이 거의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걸 힘을 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13일 만에 당시 브루시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13일 만에 철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3일. 그리고 완전히 쿠바에 발입된 미사일을 전부 소련으로 다시 철수에 가져간 게 55일 만에 55일 만에 쿠바 미사일 위기를 완전히 100%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26년이 지나도 끝을 내기는 그냥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을 때 인정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개전의 여지로 무장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사항전 지금 광화문에 수백만이 저는 모였는데 저도 광화문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왔는데 저 마누라가 대신 갔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제가 마누라가 제가 체중을 많이 받아서 사건 하나 치는 바람에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가져갔는데 피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아니 그런 미안한 게 있었는데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차에 나갔대. 그런데 제가 주변에도 봐도 광화문 광장에 보송길이 아니라 그 정도 결기를 갖고 국민이 단합해서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면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내년 4월 15일까지 당연한 일은 살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이 애국의 열정으로 지금 이 공간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 열기를 이어갈 다음 순서는 김정민 박사님의 연설입니다. 무대 위에 오실 때 여러분 박수 하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회 K10회 열리는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간은 가게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 주제는 중국 관련 논쟁입니다. 일단 오늘은 세 개의 주제로 나눠서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 미국 제국주의와 중국 제국주의의 대결, 두 번째, 역사 왜곡, 세 번째,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 제국주의와 중국 제국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중국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던 시절에 그 중국의 공무원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공무원이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중국 역사의 일부이다. 그래서 순간 저는 매우 화가 났지만 일단 화를 참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저에게 중국에는 53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이 모두를 포함해서 중화민국이라고 민족이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영토 안에는 조선족이 있고 그리고 그 조선족과 한민족은 그 뿌리가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 영토 바깥에 있는 중화민족이 세운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제가 이런 대화를 홍콩이나 대만에서 했다면 즉각 반박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제가 중국에 있었던 관계로 강한 반발을 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미국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싫어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당신은 미국을 싫어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미국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먼 미래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돼서 이러한 문제를 바꿔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점을 잡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중국은 왜 내분을 일으키려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의아해하면서 왜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은 이민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 미국의 국민이 된 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 안에는 중국 민족들도 미국의 국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경 밖에 있는 중국인들이 만든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다른 주인공입니다. 중국의 그러한 관점은 어떻게 본다면은 내란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한 논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중국이 말할 때는 옳고 저희가 말할 때는 틀린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한테 얘기하는 진정한 제국주의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북한을 포함한 우리나라에는 미국을 침략국가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빼앗겼는지. 우리나라의 영토는 여전히 한국의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는 과거 제국주의처럼 수탈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컨퍼런스가 끝나고 바깥에 나가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서울의 야경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 야경이 미 제국주의에 수탈당한 서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년 만에 다시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한국에 미국은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전시대 때는 자유진영과 공산주의가 아니어 싸울 때 최전방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시켜서 자유진영을 지킬 수 있는 특혜도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던 나라가 지금은 자기가 돈을 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될 정도로 풍요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를 받기 때문이죠. 미국적 관점에서는 대한 무역 흑자입니다. 적자입니다. 자, 세상에 어떤 제국주의 국가가 동맹국을 위해서 자신의 적자를 감수하고 이러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별히 국가는 한국만이 아닙니다.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그 외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덕택에 오늘날 아시아 국가들은 꽤 잘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한 성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시도를 우리는 했고 성공을 했죠. 그렇다면 소위 이 제국주의를 비난하는 중국의 제국주의는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넘어가 버렸는데 이 지도는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지도입니다. 중국은 서방진영에 만들어진 무역항로, 대금결제 시스템, 국제무역관례를 벗어난 독자적인 방식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다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남의 나라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때는 문제가 있겠죠. 현재 중국과 함께 1대1을 진행하는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중국으로부터 받은 매체 때문에 더 나라가 가난해졌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의 국가들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은 나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으며 빚으로 올가면서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지구 노예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왜 한국인들이 미국에 대해서 반면성을 가진 분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중국과의 교류가 자국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 정치인들이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사적 이익 때문에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1대1로 프로젝트 참가국은 많은 부패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 왜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1대1을 개발하면서 해당 국가들에게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안겨서 노예화를 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나라의 역사까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의 고대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면서 아시아 지역의 영토 혹은 영해를 가지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를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할 때에도 역사를 이용해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지역 또한 역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잃어버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1대1로는 중국이 미래에 점령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설하는 침략 루트입니다. 그들은 침략 루트를 개발하고 해당 국제의 경제를 붕괴시켜서 해당 경제의 경제를 붕괴시켜서 미래에 일어날 중국의 침략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짓을 하는 중국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게임 기록을 이용해서 중국이 미래에 어떤 루트를 중점적으로 개발할 것인가를 예측해보면 중국은 장기적으로는 바닷길보다는 육지길 개발에 더욱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닷길은 미국의 강력한 해군에 막혀서 첨단 기술을 통해 미국이 이긴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지길을 이용하게 되면 미국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손쉽게 중동과 유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베리아 길을 이용하게 될 경우 중국의 성장을 경계하는 러시아가 통제를 하게 되면 이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 중국은 독자적인 신실크로드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죠. 중국은 이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륙을 통해서 이란까지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철도를 연결해서 본격적으로 원유나 가스를 수입하게 된다면 중국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원유와 가스를 거의 100% 가까이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서부 대개발, 1대1로 등의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독자적인 내륙 루트를 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공부하던 시절에도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 이 지역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족 출신인 징기스칸을 중국인이라고 하면서 몽골 제국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에 몽골인들이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몽골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징기스칸을 중국인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전 중국에서 발생한 신해혁명 당시 중국인들은 만주족은 만주로, 한족은 중원으로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신해혁명을 일으켜 청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중국은 이러한 역사를 무시하고 만주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고 만주 지역의 점령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조선, 고구려, 발해, 백제 역사까지도 중국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와 북한, 남한의 서쪽 지역 땅까지 모두 중국이 예전에 지배했던 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언젠가 되찾아야 할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을 든든한 우방으로 가지고 있는 OECD 국가에 포함된 경제 cường 국인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지식인들, 언론인들이 중국의 이러한 역사 왜곡에 대해 침묵을 하거나 모르는 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난하고 일본을 비난하며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재 진행형인 중국의 침묵에 침묵하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자학적 추세입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일부 한국인들은 한국 정부가 전통적인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게 된다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은 태평양 방어선에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미군 기지를 건설해야 되고 더 많은 국방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이러한 선택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미국이 군사비 지출을 줄이게 될 경우 일본을 보통 국가로 만들어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반도가 중국화되게 되면 동북아시아 미국 방어선은 과거 에치슨 라인 때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결정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지정학적 장점만을 믿고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장점을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통일 혹은 그와 유사한 형태를 이루는데 미국과 공조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6개 공군 중에 육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육군을 강화하고 미국으로부터 해군과 공군을 지원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어 체제이기 때문에 한국은 육군의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도움으로 남북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군대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 육군을 키워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통일 이후 우리가 국경을 만드는 나라는 바로 세계적인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영토가 넓어질수록 통일한국 혹은 그 이상의 위대한 한국이 되면 될수록 한국의 육군 비중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나라는 현 지정학적 상에서 봤을 때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육군을 강화하게 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또한 육군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정된 국방비를 육군 강화에 투입하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해군이나 공군의 개발의 비중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미 군사동맹은 한국과 미국 양쪽에 매우 좋은 군사동맹입니다. 남북을 통일하고 육군을 강화시키려면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목현명이 김정은이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해서 수출하는 대신 미국과 상호협력하에 남한과 북한이 함께 경제협력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많은 노동 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노동 인력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만 잠재적인 산업 스파이 활동의 위험이나 중국화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참여를 원한다면 우리는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세계적인 기업이 많습니다. 삼성, 현대, 기아, LG, 그 외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력이 남한으로 내려와 우리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해 준다면 우리는 중국보다 더 값싼 인건비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서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해서 무역 흑자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된 제품을 미국 시장에 팔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품질, 가격, 브랜드 이미지 등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한국 제품이 중국 제품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은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 무역 적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또 아이디어를 내보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한 개의 사드 미사일 기지가 상주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과분할 정도의 무역 흑자를 보내려면 우리는 울릉도와 경렬비열도에 사드 기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운이 좋아서 미국과 협상이 잘 돼가지고 이어도에도 사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평택에도 보너스로 더 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모든 건설료가 유지비는 우리가 100%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비용과 동북아시아 주변에서 미군이 행하는 모든 공상에 대한 훈련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균형을 맞춤과 동시에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라시아 철도와 파이프라인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철도나 파이프라인이 어떤 특정 국가만을 위한 이익이 되서는 안 됩니다. 모든 나라가 이익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도는 제가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따던 과정에서 있었던 논문의 한 일부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확대해서 미국과 연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계속 고집함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와 갈등을 일으켜 우리가 이 지역을 통과하기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는 북미로부터 시외가스를 수입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미에 수입된 많은 우파 정권들과 연대해서 그 나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냉전 시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시장이 다시 재결집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해외 공장들을 현지에 더 많이 지어서 그 나라의 취업률을 높이고 그리고 경제 개발 효과에 기여함으로써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마주한 높은 연설이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요, 우리 KT 맥파랜드 부장관님의 연설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연설로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무대 위로 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I was President Donald Trump's first national security advisor, and it was my job to turn his campaign promises into policy in the early days of his administration. I should point out that I left the Trump administration over a year ago, so I can no longer claim to speak for President Trump. However, I am familiar with much of his thinking, and I think it is similar to my own.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국가안보 부보좌관이었으며 약속한 선거 공약을 대통령 임기 초반에 정책화하도록 돕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1년 전 행정부를 떠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대변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만 저와 유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제가 어느 정도 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Donald Trump was elected by the American people in 2016 to make America great again by returning our country to economic growth and to put America's interests first by recalibrating what we assumed was our outdated trade and security agreements, which had long since outlived their original purpose. 미국의 경제를 회복하고 낙후한 무역 협정과 안보 협의를 재정비함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는 슬로건으로 트럼프 후보자는 2016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Immediately after World War II and the Korean War, the U.S. determined that the best way to preserve world peace was to help those countries devastated by the wars to recover and to modernize their economies and societies. We offered generous aid packages to our allies and even our former adversaries in Europe and in Asia. We subsidized the industrial development with trade agreements
that offer them favorable tariffs and investment, even at the expense of America's own economy. 2차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국가들의 경제와 사회 구조를 회복시키고 현대화시키는 것이 세상의 평화를 보존하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그리고 심지어 한때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우리의 적이었던 국가들에게도 아끼지 않고 지원을 베풀었습니다. 미국 경기가 영향을 받을지언정 우리는 해당 국가들에게 유리한 관세와 투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산업 개발을 도와주었습니다. It was the same thinking that led us to enter mutual defense agreements where our contributions far exceeded those of our allies. So our allies, like Korea, could devote your resources to economic recovery rather than to their military. And we did this because we are a generous people. But we are also a practical people. We believe that as countries modernized and prospered, they would open up their societies, become valued trading partners, and security partners and strong American allies. We would stand together against an expanding communist empire. 동일한 이유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들과 그리고 유럽, 아시아의 과거의 적들과도 국가 안보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이 맺은 국방 협약을 보면 미국이 동맹국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관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 미국은 실용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도움을 받았던 국가들이 현대화되고 번영하면 이전보다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안보 파트너가 돼서 강력한 미국의 동맹국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장되고 있는 공산 세력에 맞서 함께 설 것입니다. Our trade and security subsidies to our allies and adversaries were far-sighted, and they succeeded brilliantly, especially in Northeast Asia. The Asian tigers grew in wealth, power, and influence.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상하고 실시했던 동맹국들과 그리고 과거 적들과의 교역 및 안보 지원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아시아의 호랑이와 같은 국가들은 부와 힘과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When I first came to Korea in the early 1970s as a college student, there were open drainage ditches in parts of Seoul, and just a handful of modern hotels. Water buffalo tilled rice fields in the farms right outside of the city. 제가 대학생이었던 1970년대 초에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하수도 시설도 변변치 않았고 현대 시설을 갖춘 호텔도 한 손에 꼽을 만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면 소가 쟁기를 메고 밭을 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But over the decades, that combination of the work ethic, ingenuity, and education culture of the Korean people, along with some American assistance, have made Korea one of the most advanced and prosperous countries in the world. Today, Seoul is as fast-paced and modern, and in some ways more modern, than my hometown, New York City. 그러나 수십 년 후 미국의 원조를 비롯하여 한국 국민의 투철한 직업의식과 독창성, 높은 교육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번영을 누리는 나라들 중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의 서울은 제 고향 뉴욕만큼 혹은 그보다 더 현대화된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When the U.S. first opened relations with China in the 1970s, we hoped China would follow a similar pattern. So we assisted their economic development by investing in Chinese industries, by giving China preferential treatment in trade and tariffs, and sharing our technology and offer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Chinese students. We believed that as China modernized and became prosperous, it would move naturally to a more open economy and society, toward free market capitalism, to an increased individual freedoms and human rights. 미국이 1970년도에 중국과 교류를 시작했을 당시 이와 유사한 패턴을 희망했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중국이 선호하는 무역 관세 조건을 제공하고 미국의 기술을 공유하며 중국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중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현대화에 성공하고 번영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따라서 이에 걸맞게 중국 정부는 경제와 사회를 개방하고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지향하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By engaging with China in the same way as we have with Korea, and by welcoming China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e thought it too would become an important stakeholder in the U.S.-created liberal world order. We thought China would become a robust trading partner of ours. We didn't think they would ever present a military challenge to the U.S.
or to our Asian allies. Even if China were to officially remain communist in the 21st century, we believe that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it would be a benign, pro-Western variety of communist. 한국과 나눴던 동일한 방식으로 중국을 대했고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세계 진영에 중국이 중요한 일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든든한 무역 파트너가 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인 공산국가로 남는다 하더라도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친서방의 퓨전식 공산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But we were wrong. As Vice President Pence noted, America had a hope that economic liberalization would bring China into a greater partnership with us and the world. And instead, China has chosen economic aggression, which in turn has emboldened its growing military. 그러나 아쉽게도 저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펜스 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미국과 전 세계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미국은 희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중국은 경제 침략을 선택했고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China's sharp-elbowed trade policies have violated both the letter and the spirit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ules. They have forced international companies seeking to do business in China to turn over tens of billions of dollars of intellectual property as a precondition. China's government controls sovereign wealth funds invested in American companies in order to obtain our R&D and trade secrets. 이런 것들을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중국의 과격한 무역 정책이 세계무역기구의 법칙과 윤리에 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국에서 사업을 하기 원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지적 재산용으로 수십억 달러가 넘는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 개발 기밀과 교육 기밀을 빼내기 위해 자국의 국부 펀드를 미국 기업들에 투자하기도 하였습니다. And when the Chinese couldn't legally acquire what they wanted, their military and government-owned enterprises hacked into our company's computer systems and stole their most valuable technologies. Once the Chinese got the technology they needed, they used it to strengthen their own state enterprises. And then by manipulating the currency and dumping exported goods at bargain prices, they were able to drive foreign competitors out of business. 합법적으로 원하는 바를 손에 얻지 못하자 중국은 군과 국유 기업들을 사용해 미국 기업들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하여 고유 기술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필요한 기술을 입수한 다음에는 그러한 기술들을 사용하여 정부 지원 기업들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통화 정책과 수출품 덤핑을 통해 미국 경쟁 업체들을 파산시키는 일까지도 하였습니다. China has been translating its economic power and technological advances into commensurate military might throughout the world. They're building a world-class style military, including a blue water navy with global reach. 또한 중국은 경제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여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수준급의 군이 되었으며 전 세계 어디에서든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막강한 해군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And they have begun aggressively throwing their weight around East Asia, especially in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They have taken contested, uninhabitable islands and built them into ports. They reassured the world that they were doing this in order to support Chinese fishing fleets, and insisted that they had no intention of ever militarizing those islands. The Chinese have even challenged Korea in Korea's home waters.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으며 특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항만을 구축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는 이러한 활동들이 중국 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남중국해 섬들을 군사